1537년 조선의 역사는 한 남자의 사형 선고와 함께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왕위에 군림하며 백성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권세가 기만로. 그가 걸었던 화려한 성공의 길은 결국 피로 얼룩진 파멸로 끝을 맺었습니다. 특히 역사서에서조차 소름 끼치게 묘사된 그의 개인적인 잔혹함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어두운 진실입니다. 권력이 한 인간을 얼마나 괴물로 만들 수 있는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증언하려 합니다. 감히 이 끔찍한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볼 용기가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이 채널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56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기만로의 몰락은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무려 6년 동안 조선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군림하며 수많은 대신들을 숙청하고 유배 보냈던 공포 정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한 명의 신하가 어떻게 왕권을 능가하는 절대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를 파멸로 이끈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모순적이었던 권신 기만로의 충격적인 기록을 되짚어보려 합니다. 1481년 한성부에서 태어난 기만로는 태어날 때부터 권력의 심장부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공조 참의를 지냈고 작은 아버지는 영의정까지 오른 당대 최고 명문가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의 가문이 조선 최고의 대학자인 김종직의 문인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기만로는 태생부터 학문과 정치의 중심에서 자라났으며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갖춘 수재였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재능은 어린 시절부터 빛을 발했습니다. 1501년 20살의 나이로 진사시험에 합격한 그는 성균관에서 수학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1506년 중종 즉위원년 별시문과에서 장원급제라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장원급제는 단순한 합격이 아니라 전국에서 으뜸가는 인재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며 그의 이름 세 글자가 온 나라에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젊은 기만로의 모습은 조선의 미래를 걱정하는 패기 넘치는 엘리트 관료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홍문관과 사간원 등의 핵심 요직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언관으로서 여러 시정의 폐단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개혁할 것을 건의하며 불의에 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때부터 그의 성격 속에 숨겨진 날카롭고 공격적인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개혁 의지보다는 시비를 걸기 좋아하며 상대를 몰아붙이는 독선적인 인물로 비치기도 했습니다. 중종 초기 조선은 연산군의 폭정 이후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던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중종 반정이 성공했지만 새로운 왕중종은 반정공신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기만로는 개혁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1519년 조선 정치사의 거대한 획을 그은 피해 숙청 김묘사화로 인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급진 개혁파 살림과 훈구, 세력 간의 갈등이 폭발했던 김묘사화에서 기만로는 조광조 일파로 분류되어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 한때 부패한 조정을 개혁하려 했던 젊은 관료였던 그는 유배지에서 처절한 절망과 함께 내면의 괴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보낸 세력에 대한 강렬한 원한, 그리고 멈출 수 없는 권력에 대한 병적인 갈망이 그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묘사화로 인한 유배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기미가 중종의 장녀인 효의 공주와 결혼하게 되면서 기만로는 하루아침에 왕실의 사돈 외척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배경을 얻게 된 것입니다. 1522년 그는 사면되어 다시 관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기만로의 진짜 본색과 야망이 거침없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복귀 후 기만로는 부제학을 거쳐 대사원 2조 판서를 지내며 급속도로 승진했습니다. 왕실 외척이라는 지위는 그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었고 그의 권력 남용은 곧 조정의 큰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당시 조정의 실력자였던 우의정,
남곤, 좌이정, 심정대사원 이양 등은 그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1524년 김한로는 이들의 맹렬한 탄핵을 받고 경기도 풍덕군으로 두 번째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깊은 절망과 함께 그는 뼈에 사무치는 강렬한 복수심을 품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끝까지 몰아세운 남곤 심정 이양에 대한 원한은 평생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학문을 가르치며 때를 기다렸고 이때 쓴 기이한 야사집 용천 담적기는 훗날 그의 이중적인 면모를 증명하는 기묘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유배지에서 김한로가 집필한 용천 담적기는 음양조화의 오묘함부터 고금 현인의 행적세와 곤충에 이르기까지 박학다식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그 저자를 군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평소 행한 일과 대비해 보면 그 내용과 행위가 물과 불처럼 상반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뛰어난 학문적 성취와 잔혹한 권력욕이 공존하는 김한로의 모순적인 내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527년 마침내 김한로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를 두 번째 유배로 보낸 정적 남곤이 사망한 것입니다. 김한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아들 기미를 통해 석방 운동을 펼쳤습니다. 며느리인 효의 공주까지 나서서 중종을 설득했습니다. 중종은 망설였지만 결국 1530년 김한로를 유배해서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6년 만에 돌아온 김한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개혁을 꿈꾸던 젊은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병적인 갈망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냉혹한 정치가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의 복귀는 조선의 피바람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1530년 유배에서 풀려난 김한로는 놀라운 정치적 감각을 발휘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유배 보낸 적들이 여전히 조정에 건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정과 이행 이양 등이 권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김한로는 치밀한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김한로는 먼저 자신에게 포섭된 대사원 김근사와 대사관 권벌을 움직여 심정의 탄핵에 성공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정치를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의 놀라운 능력과 비열한 공작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복귀는 피해 숙청 작업의 시작이었습니다. 1531년 김한로는 마침내 권력의 핵심으로 복귀했습니다. 도총관, 예조판서 대제학 등 주요 요직을 겸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종은 왜 그토록 위험한 인물이었던 김한로를 다시 등용했을까요? 당시 중종은 강력한 왕권을 원했지만 신하들 간의 견제와 균형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중종은 조광조 이후 남권이 권력을 잡았지만 곧 사망했고 그 뒤를 이은 이행 심정 이양 등은 능력은 있었지만 정치적 리더십이 특출나지 않아 왕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중종은 이들을 대체하고 신하들을 제압할 강력한 인물을 원했고 김한로가 그 적임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왕은 김한로를 신하들을 견제하는 도구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김한로는 중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아니,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 왕의 의도마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세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놀라운 정치적 연대를 구축했습니다. 세자의 외숙인 유님과 손을 잡고 사림과 대관들의 지지까지 교묘하게 확보하며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당시 훈구파 권신이었던 이양, 심정이행의 횡포에 사림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언제 자신들을 숙청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세자의 지위가 불안했기에 세자 외숙인 유님은 김한로를 끌어들여 세자의 위치를 탄탄히 하려는 의도를 가졌습니다. 김한로는 이러한 정치적 환경을 기가 막히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바탕으로 한 사림 대관들과 손을 잡고 공포의 숙청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대관들의 맹렬한 지원 사격과 중종의 암묵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김한로는
그와 대립했던 이향과 심정을 사소한 실수를 꼬투리 잡아 숙청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복수심은 이제 조선을 뒤흔드는 피바람이 되어 몰아쳤습니다. 1531년 김한로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이조 판서를 거쳐 지중추부사를 지냈고 12월에는 이행의 뒤를 이어 대제하까지 겸했습니다. 동지 경연사, 춘추관사, 성균관사까지 겸임하며 문무의 핵심 요직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이제 조선의 정치는 김한로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헌부문에 붙었던 익명서는 김한로의 절대 권력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공포였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익명서에는 이런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국권이 알로의 손에 떨어지고야 말았으니 백년사직의 주인이 누구라 하겠는가. 백성들조차 김한로가 사실상 조선의 지배자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1534년 김한로는 우의정에 오르고 이듬해에는 마침내 좌의정까지 오르며 조선의 최고 관직 중 하나에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황, 채무택, 황사우 등과 함께 정적이나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축출하는 옥사를 여러 차례 일으켰습니다. 김한로의 숙청 정치는 조선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그는 친족 재상종친의 관계를 가리지 않고 정적을 축출하여 사형시키는 무서운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정빈 박씨와 복성군을 죽이는 등 여러 차례 옥사를 일으켜 허황 채무택과 함께 정유삼흉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서의 변은 김한로의 비열하고 잔혹한 공작 정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533년 세자가 거처하는 동궁의 빈청 남쪽에서 사람의 머리 모양을 한 기이한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주를 넘어선 테러 행위였습니다. 그 물건에는 세자의 몸을 능지할 것, 세자 부주의 몸을 교살할 것, 중궁을 참할 것이라는 저주의 글이 끔찍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건의 배후가 김한로의 아들 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시키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조직적인 공작이었습니다. 김한로는 왜 이런 잔혹하고 위험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경빈 박씨는 중종의 총애를 받으며 자신의 아들 복성군을 원자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세자의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였기에 김한로에게는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세자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이들을 제거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의 권력 남용은 사치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화려한 단청을 칠하고 진귀한 서화를 수집하는 등 일반 관료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또한 호조판서까지 겸임하면서 국가 재정까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했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사치와 탐욕을 채운 것입니다. 1537년 5월 김한로는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거나 경계하는 정광필마저 공격하여 유배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살아생전에 자신을 경계했던 죽은 정적 남권에게까지 앙심을 품어 남권이 장경왕후의 묘를 잘못 쓴 죄를 뒤늦게 물어 그의 관작을 추탈하게 했습니다. 죽은 자에게까지 복수하는 김한로의 잔인함은 그야말로 극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한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절정에 달한 바로 그 순간 그를 파멸로 이끌 새로운 적이 궁궐 안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눈은 권력에 가려져 이 새로운 위협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피로 얼룩진 그의 성공 가도는 이제 막다른 길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1534년 중종의 세 번째 왕비였던 문정왕후가 34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경원대군 훗날의 명종이었습니다. 이 늦둥이 왕자의 출생은 왕실에는 큰 경사였지만 조정에는 새로운 피바람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권력의 축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중전이 된 지 17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세자,
곧 훗날의 인종을 보호하는 입장이었으나 아들이 태어나자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세자를 중심으로 권력을 다지고 있던 김한로 일파와의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정왕후는 단순한 후궁이나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고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인 윤원로와 동생 윤원영 등 외척들을 규합하여 소윤파라는 친위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김한로의 대윤파와 곧 조선의 권력을 두고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김한로는 처음에는 문정왕후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는 세자의 외숙인 유님과 확고한 연합을 맺고 대윤파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소윤파는 자신의 적수가 되지 못하리라 오만하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권력의 정점에서 김한로가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문정왕후는 김한로보다 훨씬 교묘하고 치밀하게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사실 문정왕후는 김한로가 경빈 박씨와 복성군을 제거할 때는 암묵적으로 동조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비는 김한로가 더 큰 악을 제거하는 도구가 되어주기를 기다렸고 이제 김한로가 자신에게 칼끝을 겨누자 즉시 반격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1537년 김한로는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가장 큰 위협이 문정왕후라고 판단한 그는 왕후의 폐위를 기도하는 망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가 왕비의 폐위를 공론화하려 했을 때 조정은 일순간 얼어붙었고 왕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비쳤습니다. 문정왕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중종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알렸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당시 상황을 보면 문정왕후의 뛰어난 연기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종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울고 있던 그녀에게 중종이 까닭을 묻자 왕후는 오랫동안 좌우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 폐위를 당하게 되니 슬픕니다라고 대답하며 왕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중종은 크게 놀라 그 까닭을 묻자 문정왕후는 김한로의 흉계를 고했고 중종은 크게 노하여 즉시 김한로를 죽이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종이 그렇게 순식간에 김한로를 버린 데에는 더 깊은 왕의 속셈이 있었습니다. 김한로의 권력이 너무 커져 왕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중종은 이미 김한로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한로가 문정왕후의 폐위를 기도한 것은 중종에게 김한로를 제거할 완벽한 명분을 제공했을 뿐이었습니다. 중종은 도승지 양현에게 은밀한 밀지를 내려 숙청을 주도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김한로의 공포정치에 지쳐있던 사림과 대관들도 이제는 등을 돌리고 양현에게 동조했습니다. 1537년 여름 김한로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정왕후의 당숙인 윤한인과 대사원 양현이 선봉에 서서 김한로의 권력 남용과 국모 폐위 기도를 강력하게 탄핵했습니다. 김한로는 자신이 그동안 수많은 정적을 물리쳐 왔듯이 이번에도 가볍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뒤를 지켜주던 중종의 보호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중종의 이러한 모습은 그의 이중적인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신하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대관들의 비판에도 불만을 드러내지 않는 소극적인 군주였지만 권신들에 대한 처분을 내릴 때는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냉혹함과 단호함을 보였습니다. 김한로는 자신이 중종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오판했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능력과 충성심이 왕의 눈을 가렸다고 생각했지만 중종에게 김한로는 그저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러나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왕의 진짜 속마음을 몰랐던 것이 그의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양사의 거듭된 맹렬한 공격에 결국 김한로는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왕의 마지막 자비였는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유배지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신하들은 김한로 같은 역적은 더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야 한다며
계속해서 탄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한로는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복귀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2번이나 유배에서 화려하게 복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뒤를 봐줄 왕의 의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복귀가 아닌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1537년 10월 27일 중종의 최종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조선을 6년간 호령했던 최강의 권신 김한로에게 사약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의 나이 56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토록 잔혹했던 그의 생은 이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김한로가 사약을 받기 전 명나라에서 온 한 역수인에게 점을 받던 기이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역수인은 김한로의 관상을 보더니 부귀가 극에 달할 것이나 갈자, 거즈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갈은 칠을 의미하는데 김한로는 정말로 갈봉현이라는 곳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김한로가 죽은 후 그의 가족들에게는 더욱 잔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카 구명은 삼군 앞에서 공개 처형되었고 양자 구이겸은 목이 베었습니다. 이들의 가족과 일족은 모두 노비로 강등되어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권력의 몰락은 일가 전체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실록에 기록된 김한로 개인의 잔혹한 행위였습니다. 실록에는 김한로에게 눈이 멀고 못생긴 딸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김한로는 그 딸을 미워하여 죽이려 했지만 그 방법을 놓고 끔찍한 고민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딸을 굶기면 울부짖는 소리가 이웃에게 들릴까 두려워 못했고 칼로 찔러 죽이면 시체에 칼자국이 남아 친척들에게 살해당한 것을 들킬까 두려워 못했다는 끔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살인과 은폐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김한로는 그 딸을 독사에 물려 죽은 것처럼 꾸몄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매우 기뻤으나 겉으로는 슬픈 척하면서 이웃들에게 내 딸이 변소에 가다가 독사에 물려 죽었다고 떠들었다는 섬뜩한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런 인간이 6년간 조선을 지배했다는 것은 조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얼마나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김한로의 사례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조선 역사에서 그는 최고의 학식을 가졌으나 최악의 잔혹성을 보인 모순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인간의 어두운 욕망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한로는 뛰어난 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시문 실력은 당대 최고 수준이었으며 특히 시를 짓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토로한 작시라는 시에서는 예민하고 섬세한 시인으로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문집 희락당고를 보면 정말 뛰어난 문사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인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문집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김한로는 자신의 문학적 재능과 학식에 대한 자부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잔혹한 권신 속에 숨겨진 고독한 지식인의 그림자였습니다. 김한로의 죽음 이후 조선의 정치는 다시 한번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숙청으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대윤과 소윤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갈등은 결국 을사사화와 정미사화라는 더 큰 피바람으로 이어졌습니다. 김한로가 제거된 것은 문정왕후와 소윤의 승리였지만 이것이 조선에게 더 나은 정치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김한로 이후의 조선은 더욱 심각한 외척 정치와 끝없는 사화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소윤의 수장인 윤원형의 전행은 김한로 못지않게 극심했고 윤원형의 첩이었던 정난정의 부정부패와 농단은 조선 정치사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김한로의 공포정치는 더 강력하고 치밀한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준 셈이었습니다. 김한로의 일생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권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당성과 민심을 잃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복수심에 사로잡힌 정치는 결국 파멸로 귀결된다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기만로는 자신을 유배 보낸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르고 결국 자신도 그 복수의 대상이 되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셋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에 대한 병적인 욕망은 인간을 괴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개혁을 꿈꾸던 젊은 관료였던 기만로가 끝내는 자신의 딸마저 독살하려 했던 잔혹한 독재자로 변질된 과정이 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견제와 균형이 없는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기만로가 6년간 조선을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은 왕중종도, 사림도, 대관도 모두 그의 눈치를 보며 그를 제대로 견제할 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만로의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줍니다. 권력의 집중과 부패, 그리고 이를 견제하는 균형의 중요성은 시대를 초월하는 변함없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만로가 보여주었던 비열한 공작 정치와 악의적인 여론 조작, 무고와 모함을 통한 정적 제거는 현대 정치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는 위험하고 파괴적인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정치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재능과 학식을 갖춘 사람도 권력욕이라는 괴물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기만로는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리더들에게도 깊은 경고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재능이 곧 인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냉정한 진실입니다. 중종실록에 기록된 한마디는 기만로의 비참한 일생을 가장 잘 요약해 줍니다. 조금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전일 도타히 사랑하던 일에 비하면 마치 두 임금에게서 나온 일 같다. 이는 왕의 변심이자 권력의 냉혹한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만로도, 그를 등용했던 중종도, 그리고 기만로와 얽혔던 모든 사람들이 권력이라는 거대한 유혹 앞에서는 본래의 모습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만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1537년 10월 27일 갈봉현에서 사약을 받고 쓰러져간 기만로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절대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증언하는 역사의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정치의 본질과 인간의 속성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만로가 조선을 뒤흔들었던 권신의 화려한 성공과 비참한 최후, 그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권력은 인간을 변화시키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뼈아픈 진실 말입니다. 500년 전의 권신이 우리에게 남긴 이 교훈을 거울 삼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만로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역사는 종종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어낸다면 적어도 그 비극의 반복은 피할 수 있습니다. 기만로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깨달음을 주는 살아있는 역사의 기록인 것입니다. 오늘의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며 이 어두운 진실을 함께 마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교훈적인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의 성장을 위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담은 댓글도 잊지 말고 남겨주십시오.